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날아드는 오물풍선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맞는 오늘은 제69회 현충일입니다. 평소에 잊고 사는 우리의 역사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이번 현충일을 앞두고 조금은 이색적인 챌린지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시기가 아닌 일상 속 집에서 365일 국민 누구나 호국 영령을 기릴 수 있도록 대구지방보훈청이 마련한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감사와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고 본인에 이어 릴레이를 참여할 사람 3명을 지명하는데 해시태그 집에서 감사 챌린지, 해시태그 일상의 보훈, 해시태그 3651 현충일 이런 태그를 달고 개인 SNS에 올리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어간다는 취지가 참 좋고요.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뜻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모쪼록 365일, 3651 현충일 챌린지 그 취지를 잘 살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조국을 위해 몸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위해 국민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2023년 농가소득 조사 결과를 통해 농촌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과식과 폭식, 다이어트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바람의 미학, 부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에요.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23년 평균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점인데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만 내세우기엔 농촌경제 현실이 좋아졌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조사 결과와 농촌경제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농가에서는 평균 5,083만 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건 전년도인 2022년보다 10.1% 증가한 것이고요.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467만 원 농가소득이 늘어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보도자료 제목이 2023년 평균 농가소득 5천만 원 첫 돌파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농가의 총소득이 높아진 건 큰 성과겠네요. 네, 수치상으로 평균 농가소득이 높아진 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의 한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제 중소농가 대부분은 살림살이가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농가의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농가 경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해 농가에서 평균 5,083만 원의 소득이 생겼는데 이 농가 소득이란 것은 농사를 지어서 번 농업소득, 그리고 농업 외소득, 직불금이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 중에 본업인 농업소득이 얼마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5천여만 원의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은 1,114만 3천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라고 해서 농업소득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중을 보니까 전체 소득 중에 절반도 안 되네요. 네, 소득 종류별 비중을 따져보면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 외소득이 40%로 가장 높고요. 직불금 등의 이전 소득이 34%, 농업소득이 그 다음인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 참 아픈 부분인데요. 농사를 지어서 1년에 버는 소득인 농업소득이 1,100여만 원, 한 달로 따지면 92만 8천 원,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농사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업으로 농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고 그래서 농업 외소득 비중이 농가소득 중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농업소득만 1천만 원대로 조사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구 평균 농업소득은 조사 기준이 확립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1,000만 원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3년 농업소득이 1,11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년 전인 2004년 농업소득이 1,205만 원입니다. 20년 전 농업소득보다 지금이 더 낮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네. 농업소득이 이게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네요. 네, 지난 농업소득이 20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농업 경영비는 각종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는 점도 농가 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태가 있을까요? 예, 우선 농가 부채가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3,500만 원 안팎에서 유지되어 평균 농가 부채가 지난해엔 4,158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었지만 평균 농가부채가 4천만 원을 넘어선 것도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농가부채 중에서도 농업용 부채만 따로 떼보면 1,574만 원가량 되는데요. 네. 이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농업용 부채 수준입니다. 지역별 농가소득 조사 자료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주도가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6,053만 원이고요. 경기도가 5,315만 원으로 농가소득이 높은 광역지자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의 부채를 보면 농가소득보다 더 많은데요.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9,448만 원, 경기도의 농가부채는 6,285만 원입니다. 야, 이거 내용을 듣다 보니까요. 농식품부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이게 농가소득 5천만 원을 이게 성과라고 말하기에 실제 농가 경제는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 정부가 또 물가 억제 정책으로 수입 농산물 계속 들여오고 있는데요. 결국 농가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생산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면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인데요.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1인 농가의 소득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농촌에도 1인 가구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농가 구성에서 1인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농가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의 5분의 1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네. 특히 1인 농가의 소득은 2인 농가 그보다 더 많은 가구의 농가보다 낮은 편이라서 2023년에 우리나라 평균 농가 소득이 5,083만 원이지만 여기에 1인 농가 소득을 반영하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에 이미 1인 농가 소득까지 반영하면 평균 농가 소득이 800만 원가량 낮아진다 이런 계산이 나온 바 있습니다. 1인 농가 소득까지 반영한다면 농가 소득은 여전히 5천만 원 아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통계조사는 이제 전수조사는 아니니까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20% 이상 1인 농가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제가 3년 전인 2021년에 이 부분, 그러니까 1인 농가 소득이 통계를 낼 때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하는 기사 썼었거든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박사님이 문제를 제기한 걸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고 취재를 해본 건데요. 당시 통계청에서는 1962년부터 공식적인 농가소득 발표는 2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1960년대는 1인 농가가 드물어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60년 이상 관행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기사를 보니 이 통계청에서 내년부터 네. 1인 농가 소득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보다 현실에 근접한 농가소득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어쨌든 도시 가구나 농촌 가구나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부업 때문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또 농사를 짓는 힘든 일상은 아이고.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을 넘었다는 숫자만으로 농가 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농업소득이 건실하게 안정되는 농업정책을 정부에서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식, 폭식,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한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굉장히 이제 이 인기 영합한 주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죠?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네, 가져왔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걸로 그 정신과 심리 상담 채널을 유튜브에 여시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또 다이어트도 잘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상담은 누구보다 잘해주실 수 있기 예,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맛있는 것에 좋은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예전보다도 접하는 정보의 양도 훨씬 늘어나고 또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뭔가를 좀 먹으려고 먼 데까지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됐죠. 예, 맛집 찾아가도 줄 했었어야 됐었는데 요새는 뭐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배달이 되고 그쵸. 집에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걔도 좀 음식에 탐닉하게 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인병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제 보통 많이 먹으면 과식한다, 나 폭식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이 둘이 차이가 있나요? 예, 보통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네. 두 가지의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나 어제 폭식했어.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식은 단순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특별한 날에 좀 더 많이 먹고 내 생일인데 어제 좀 많이 먹었어.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폭식은 조금 더 심각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적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 내에 쓸어 담듯이 섭취하는 것을 폭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주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같은 감정적 요인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정신과적 정의에 따르면 폭식은 한 번에 두세 끼 이상의 식사를 쓸어 담듯이 먹는 것을 말하거든요. 두세 끼 이상. 네, 두세 끼 이상을 한꺼번에. 이를테면 이제 라면으로 하면 3개 정도. 그렇죠. 라면도 먹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라면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계속. 예, 계속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행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에 좀 방점을 찍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치료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막 폭식을 한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과식이었네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근데 사람들은 폭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요즘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네, 일단 예. 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트리거 중에 하나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같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데 그래서 좀 감정적 힘들 때 음식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일단 먹으면은 안도감은 들어요. 포만감이 되고 안도감이 되고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폭식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음식 먹고 포만감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 같은 만족감이나 다행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특히나 고칼로리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먹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잠깐간의 안도감을 얻었다가 잠시 후에는 또 다시 죄책감에 밀려들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기분 나빠지게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시 부정적 감정이 뒤따르게 되죠.
거죠. 그러면서 다시 폭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현재는 높은 시대에 살고 있고 다양한 유혹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고칼로리 음식이나 뭐 패스트푸드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유튜브 같은 것을 보거나 SNS를 보더라도 굉장히 누가 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이걸 좀 자랑스럽게 막 먹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도 네. 굉장히 그런 방송에 중독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네. 먹방을 굉장히 많이 탐닉했었는데 네. 보다 보면 더 먹고 싶거든요. 먹고 싶은 거 시키게 되죠. 실제로 어떤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거기 해당되는 음식을 또 시키는 빈도가 굉장히 맞아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다이어트가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나요? 네, 다이어트가 폭식 유발할 수 있죠.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창 이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놔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살이 찌게 되는 그런 현상이 겪게 되는데 다이어트 자체가 신체와 정신 모두에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할 때는 극단적으로 칼로리 제한을 하거나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하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신체에서는 에너지 부족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강한 식욕 신호를 또 다시 보내게 되니까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폭식의 트리거가 크게 두 가지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고 하나는 배고픔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폭식을 유발하게 되고 또 폭식하게 되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또 굶게 되고 예. 굶으면 배고프니까 또다시 폭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아침부터 좀 그럴 수 있지만 토하는 분까지. 네, 있습니다. 네. 네, 폭식한 후에 꽤 많이 이어지는 행동 중에 하나가 토하는 것. 네, 그걸 네. 제거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거 행동 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설사약을 엄청 많이 먹거나 일부러. 예, 아니면 네. 달리기를 미친 듯이 하는 굉장히 심하게 달리기 하고 몸이 좀 망가질 정도로 운동을 과하게 하는 분들도 그런 제거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행동은 아닌 거죠. 네. 그 정신과 의사로서 다이어트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전문가는 아니죠. 예, 아니지만 이제 몇 가지 뭐 조언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음식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생활 자체가 불규칙적이 되면은 식사하는 것도 불규칙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럼 불규칙적이라는 말은 허기가 계속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거나 네.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된다는 말이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금방 다이어트 습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습관과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이어트와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운동 자체가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폭식을 할 때요. 우리 뇌 우리가 항상 매주 얘기하지만 네. 우리 뇌는 또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네, 폭식을 할 때 작동하는 뇌의 중추 중에 하나가 이제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보상 시스템은 보통 중독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번 꽂히면 계속해서 먹게 만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폭식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타나니까 먹은 후에 어떤 그런 다행감, 만족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만족감 덕분에 또다시 이제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또 하나 스트레스랑 관련된 뇌의 구조인 편도체와 해마도 폭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편도체라는 곳이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되면 또 폭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자제력이나 충동 조절이 어려워져서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음주하게 되면은 폭식 많이 하잖아요. 네. 연관이 많은데 특히 음주한 다음 날. 그렇죠. 예. 다음 날도 그렇고 뭐 음주한 때도 밤에도 그렇고. 그렇고. 저도 예, 이제 예. 술 먹고 들어오면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고 아이스크림이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저 먹는데 라면이어가지고. 라면도 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술 먹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동과 어떤 절제를 잃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폭식이 주된 증상이 되는 정신과 질환이 있나요?
네,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예. 주요 증상과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일정 시간 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보통 2시간 내로 굉장히 많은 양을 쓸어 담듯이 먹고요. 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느끼게 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또 셋째로 이런 폭식 행동이 주 1회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주 1회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지속. 예, 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폭식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진단으로 내리지 않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비슷한 행태들이 반복될 때 이건 병으로 좀 규정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식사 습관이 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신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뭐 폭식이든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음식 먹지 않는 거든 식사 습관과 관련된 정신과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우울증이죠.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보통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음식을 통해서 위안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우울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음식 먹지 않고 예. 굶고 빼빼 마르고 그렇죠. 예. 식음을 전폐하는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폭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예. 불안장애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감정을 잠재우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폭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폭식증 환자의 상당수가 최소 하나 이상의 평생 정신과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흔한 동반 질환은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특히나 기분장애 중에서는 우울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혹시 성인기의 폭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식습관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음식을 보상이나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보통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문제를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또 이제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하거나 강압적인 식사 규칙이 있다면은 이것 또한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어렵대요. 네. 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식사와 어떤 체중, 체형, 외모랑 관련된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이 결국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러니까 너 항상 다이어트 해야 돼. 너는 항상 날씬해져야 돼. 뚱뚱한 사람은 사회에서 안 좋아해.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게 된다면은 결국 음식을 통해 대한 조절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언젠간 이런 식이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폭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심각하다고 느껴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원해요. 그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정도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진짜 일시적인 폭식인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병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진단되고 나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상담 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폭식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치료거든요. 그런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약물 치료를 하는데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항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항울제를 쓰게 됨으로써 폭식 횟수를 줄이고 감정 조절하는 데 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처한 환경적인 맥락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도 하죠. 또 식사일기를 저는 주로 써오게 하거든요. 식사일지. 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많이 먹게 되는지 같은 것을 쓰게 되면은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되고 미리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지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일지를 계속해서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일지를 쓴다는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먹은 그래서 걸 다 폭식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네. 너무 적으면서 창피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안 하게 될 것 그럴 수 같은데 그 폭식을 겪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일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폭식을 하는 이유 중에 폭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챙겨 먹어라. 전부 다 이제 정찬에다 드시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배가 차 있어야지만 폭식을 안 하게 돼요. 근데 폭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굶거든요. 폭식하고 굶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 요인을 잘 본인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겪을 때 내가 폭발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으면 조심하게 되는 법이고요.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 그럼 네. 분명히 나는 폭식을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좀 조심하자. 오늘은 편의점 지나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취미나 명상, 운동 같은 것을 방법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또 폭식이 일어났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산책을 한다, 뭐 책을 읽는다, 음악을 오히려, 듣는다, 친구랑 대화를 한다,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본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느낌 들고 폭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반전하거나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의 레퍼토리를 좀 본인이 잘 가지고 있으면은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어른의 성정법 시간, 오늘은 과식과 폭식 그리고 다이어트의 심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아나운서님. 예. 오늘은 이제 제가 바람의 미학, 바람의 미학. 네, 부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늘 부채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다음 주 화요일과 부채가 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10일이 단오날인데요. 사실 요즘은 단오날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1년 중에서 단오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추석 설날이 아니고요. 네. 오.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왕성한 양기가? 날이라고 해서 네. 네. 그래서 모내기를 끝내고 전국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큰 명절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또 양기가 많다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데. 양기. 네. 근데 그렇습니다. 단오날은 왜 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 맞아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단오날이 근데 왜 부채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양기랑 뭐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네, 되게 재밌는 거는 네. 이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잖아요. 음. 그래서 단오날에도 왕이 신하들에게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 근데 그 선물이 바로 부채였어요. 왕이 신하한테 단오날에 부채를 줘요. 네. 덥지도 않은데 왜 부채를 선물했을까요? 그러게요. 6월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오 선물은 부채요. 동지 선물은 책력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단오에 부채를 주고받는 것이 오랜 풍속이었고 이것을 단오부채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단오부채를 선물한 이유는 부채가 바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먼지 같은 오물을 날려서 청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몰고 오는 애군이나 병을 몰고 오는 병기 같은 것을 부채로 이렇게 날려버린다고 아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역병을 쫓는 부채라는 뜻으로 이 피할 벽자와 병온 그리고 부채 선자를 써서 벽운선이라고도 부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실에서도 단오날이 되면 단오진선이라고 해서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제일 잘 만드는 국내에서 최고급 단오 부채를 진상하라고 명했고 이렇게 모은 부채를 단오 사선이라고 해서 재상을 비롯해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하들에게 바람과 함께 애군도 날려버려라 라는 의미로 부채를 선물했던 거죠. 야, 이렇게 왕이 신하한테 네. 매년 선물할 정도 최고급으로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부채는 더울 때 그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것은 이 부채에는 비상약이 또 들어있었어요. 약이요? 네. 예. 이상하죠. 부채 비상약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묻혀요? 그런 건가요? 네, 묻혔던 건 아니고요. 네. 이 부채 끝에 왕실 내의원에서 만든 약재가 담긴 단추 모양의 작은 장신구를 매달아 줬는데 이 장신구를 옥추단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채 장신구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매달려 있는 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구급한 상황 때 그걸 열어가지고 기묘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 옥추단을 열어가지고 그 약으로 응급처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옥추단이 뭐냐면 일종의 해독제인데요. 이 공진단 같은 거 아시죠? 네, 네, 네. 공진단처럼 구슬 모양으로 동그랗게 굴려서 만든 구급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옥추단을 단오의 내의원에서 궁중 내의원에서 만들어서 임금님께 바치면 임금은 이거를 신하들에게 단오날에 부채와 함께 내려주어서 구급약으로 쓰게 했던 거죠. 예.
역병이 도는 여름에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는 부채에 구급약을 매달아주고 네. 그죠? 야, 이 선조들의 지혜와 센스. 네,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그 선조들은 부채를 왜 이렇게 애지중지했을까요? 네, 일단 왕이 하사하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애지중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애군을 쫓는 용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애군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채가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애군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양반, 천민, 왕가, 신하까지 이 모든 계층에서 부채를 소중한 가족처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옛 선조들의 부채 사랑은 옛 문헌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부채의 8가지 덕이라고 해서 8가지 덕. 네, 예. 이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부채는 네. 첫째 시원한 바람을 내고 그쵸. 둘째 모기나 파리를 쫓아주고 맞죠. 셋째 곡식이나 음식이 담긴 그릇을 덮고 넷째는 또 불을 지필 때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붙여주고 네. 또 다섯째 땅바닥에 앉을 때 깔고 앉고 세상에. 네, 여섯째 길을 다닐 때 또 햇빛을 가리게 오. 해주고 그리고 일곱째는 비도 막아주고 네. 또 여덟째는 네. 머리에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질 때 또아리 대신에 또 부채를 거기 껴가지고 그래요? 사용했다고 부서지지 해서 않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8가지 덕을 가진 부채라고 해서 팔덕선이라고도 부채를 불렀다고 합니다. 팔덕선. 야,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고 부채 없으면 안 됐겠네요. 진짜. 그렇죠. 생필품 네. 부채. 돗자리도 되고 우산도 되고 파리채 이런 역할 부채가 다 했다는 건데 부채가 정말 열일했네요. 열일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부채가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채의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국악을 전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판소리하는 친구들이 항상 이 부채를 들고 판소리를 갑자기 연습을 쫙 하고. 펼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한두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판소리하는 친구들이 뭐 다른 소품도 많은데 왜 하필 부채를 꼭 들고 하는 걸까라는 게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멋으로 드는 건지 아니면 손에 땀이 나서 드는 건지. 그런데 오늘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왜 판소리에서 소리꾼들이 부채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판소리 5바탕이 있는데 네. 이 5바탕을 보면 부채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적벽가라는 판소리에서는 소리꾼의 부채가 활인 것처럼 들고 쏘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신용할 때. 네. 그리고 홍보가에서는 놀부가 흥우를 때리는 몽둥이로 부채를 쓰기도 하고 예. 또 박을 탈 때 부채를 착 펼쳐서 톱질을 표현하는 것이 또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춘향가에서는 부채는 춘향가의 몽룡의 사랑의 편지가 되었다가 또 이몽룡의 마패가 되기도 합니다. 어허. 네, 그리고 마지막 심청가에서는 이 신봉사의 지팡이부터 바도의 파도까지 모두 부채로 표현을 합니다. 이 자그마치 부채가 무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그야말로 만능 소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꼭 필요하네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만능 소품이 부채였듯이 이 소리꾼에게서도 무대 위의 만능 소품이 바로 이 부채였던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이제 막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쵸. 떠오르면서 이제 부채를 들고 있는 게 떠오르고. 네. 그 부채도 혹시 명인, 그러니까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이런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채 만드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제128호 선자장 김동식 명인님이 계십니다. 이 김동식 명인님께서는 고종 때 합죽선을 진상할 만큼 기술이 뛰어났던 외할아버지 라학천 명인의 손자이시기도 하고 현재 그 김동식 명인님의 아드님까지 5대째 부채만을 만들고 계신 이야. 국내 최고의 부채 장인, 부채 명가.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자르고 쪼개고 깎아서 부채살을 만들고 거기에 인두로 무늬를 새긴 다음에 한지나 비단으로 만든 선면을 부채에 발라서 부채 묶기를 끝없이 반복하면 대나무를 합쳐 만든 부채, 즉 합죽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부채의 그 살이 한 50개에서 40개, 5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이 김동식 명인의 부채는 76조각의 얇은 대나무 쌀 붙여서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굉장히 촘촘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얇게 자르기 때문에 사실 이 76개의 부채를 합쳐도 이 두께가 2.9cm밖에 안 된다고요. 2.9cm. 네. 오. 그리고 대나무를 아주 얇게 잘라서 붙이는 게 이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가장 고도의 기술인데요. 140번에서 150번의 과정을 거쳐야 부채 하나가 겨우 완성이 됩니다. 이야. 그래서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 수만 번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이 하나의 합죽선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예술이네요. 네.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 60년간 묵묵히 부채를 만드신 김동식 선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신을 위한 부채질이 시원한 풍류라면 타인을 위한 부채질은 따뜻한 배려입니다. 아, 맞죠. 네. 예. 그래서 이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최고의 멋스러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채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것은 단지 부채가 아니라 낭만이라는 이름의 바람과 그리움이에요. 이 대목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목소리로. 낭만이라는 이름의 바람과 그리움이에요. 이야. 제 부채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소름이 돋네요. 예술 시인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어릴 적에 이제 엄마가 여름에 예. 잘 때 붙여주셔서 부채질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딸이 잘 잠들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네. 또 세게도 세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게 하면 또 깰까봐. 그러니까요. 살살. 야, 세상에. 낭만이라는 이름의 바람과 그리움. 사실 요즘은 이제 에어컨 네. 또 선풍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부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솔직히. 또 예. 손풍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들 사실 선풍기를 들고 다니고. 다니니까. 예. 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채질하지만 더 더워 막 이러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부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부채들이 있나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전 국민 생필품이었다고 했잖아요. 부채가. 네. 그래서 그 기능과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부채가 있었는데요. 공작새나 꿩과 같은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 우선이 있었고 와, 깃털로 만든 부채가 네. 있어요. 예. 그리고 단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또 고대에서 사용했던 동그란 모양의 가장 일반적인 모양. 그래서 요새도 좀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런 모양의 부채를 단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문양을 앞에 붙이면 부채의 일이 완성이 되는데요. 태극 모양이 들어가 있으면 태극선, 연잎 모양이 들어간 부채는 연엽선, 또 오동잎 모양이 들어갔으면 오엽선,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부채인 듯 부채 아닌 부채 같은 부채가 있었어요. 부채인 이게 뭐예요? 부채인 듯 부채. 네. 네. 이게 뭐죠? 예. 별선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열을 식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채를 말해요. 네. 그래서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햇볕을 가릴 때 쓰는 윤선, 그리고 얼굴을 가릴 때 쓰는 차면선, 그리고 맹세의 증표로 쓰는 합신선, 그리고 무당들이 구슬할 때 쓰는 무선, 그리고 혼례 때 얼굴을 가리는 혼선, 그리고 궁중에서 공주가 혼례 때 얼굴을 가리개로 쓴 진주선 등이 있습니다. 이야. 그 부채가 정말 용도가 다양했다는 걸 사실 이런 걸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부채질하는 용도가 아닌 부채. 그렇죠. 근데 이런 부채도 혹시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아,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 영국 런던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채인데 영국 런던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영국의 국립박물관이죠.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무려 5개의 한국 전통 부채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대형 박물관에 소장한 나주산 부채는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던 벙커 애니스 앨러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894년에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기증한 태극선, 까치선, 단선과 또 일본인 오케다 에스초가 기증한 곡두선까지 총 5점의 전통 부채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증하신 벙커 애니 앨러스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이 의사는 한국에 온 첫 번째 여성 의료 선교사세요. 예. 그래서 이 초기 제중원 분뇨과에서 이 의료 선교사로 일하다가 명성황후의 시의가 되면서 이 황실의 귀한 소장품 중에서 부채를 선물로 받았고 선물로 받은 거를 기증하셨구나. 결을 영국에다가 기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곡두선은 일제 강점기 총독의 관망 국장을 지내신 일본인 오키다 에스조가 1910년에 영국에서 열린 영국 일본 전시회 때 이제 한국과 일본 물품을 대형박물관에 같이 전시했던 걸 기증하면서 이제 함께 전달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이 희귀한 전통 부채가 5점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런던 대형박물관 방문하실 때 꼭 한번 이 한국의 전통 부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국 가서 보는 우리의 귀한 부채들. 네. 예.
부채에도 이렇게 많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충일, 공휴일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태주